한국 주식시장은 대세 상승은 필연적으로 원화 강세와 같이 했습니다. 시가총액 2배로 늘었는데 거래 대금은 그때보다 더 못해요. 아마 반도체 주가의 반등은 이게 진짜 항복한 표시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항복이 돼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까지는 악재였지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됐든 뭐 말씀하신 그로 인한 뭐 영향이긴 하지만 그런 원자재 가격에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떨어지거나 종전되거나 이랬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호재로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도. 네, 중국 이제 올해 한국 기준으로는 지금 제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이제 중국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면 중국을 저희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 저 증시학도 TV 채널에서 중국을 매일같이 추적을 하거든요. 근데 재밌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경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계속 빠지고 지준율 인하하기 시작한 게. 네. 그러면서 와 이렇게 풀어도 안 되는구나. 아 중국은 이제 정말 부동산은 끝났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그래요.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지만 부동산이 과거처럼 올라간다는 보장은 여전히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 돈을 계속 풀었습니다. 역대급으로 사회융자 총액이 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아무리 돈을 풀으면 뭐합니까? 제로 코로나니까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니까 활성화될 수가 없죠. 그렇지. 예.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쓰는 것도 아무래도 돌아다녀야 뭔가를 더 쓸 터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돈을 넣어도 경기가 회복할 기미가 없어요. 이번에 제로 코로나를 생각보다 굉장히 급하게 풀거든요. 항상 보면 만만디라서 중국의 정책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경험이 있는데 2008년도 미국에 리만 사태 터지고 야 100년 만에 위기가 왔다. 대공황이 다시 온다. 이렇게 했을 때 깜짝 놀랐던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면서 4조 위안이라는 돈을 풉니다. 그렇지.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한 800조 정도 되는 돈을 그 십몇 년 전에 푸른 거예요.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말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과잉들이 다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돈을 아주 야금야금 풀었어요. 근데 아무리 야금야금 여러 번 풀어도 경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야금야금 많아졌어요. 경기 유동성을 푼 양이 의외 누적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제로 코로나 급하게 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작은 수준의 버블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2달 연속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마이너스 다르게 표현하면 디플레예요. 그렇죠. 안 사는 거니까. 디플레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디플레가 왔기 때문에 이 디플레를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정책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옆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수출입이 최근에 안 좋았던 것도 사실 중국 영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30% 네. 비중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중국의 중간재를 판매하고 이러는 회사들의 상황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뭐 미국 시장도 보셔야 되지만 중국 시장하고의 연동성도 보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국하고 딴 건 몰라도 확실하게 연동되는 거 하나는 통화는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하고 원화의 그 흐름도를 한번 쭉 그 그림으로 그려 보시면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이제 강세로 접어들었고요. 다시 굉장히 큰 폭의 단기적인 약세를 보여줬다가 이게 추세적으로 만약에 이 강세로 가게 된다면 원화도 추세적인 강세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화 강세가 되는 나라의 자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국 주식시장은 대세 상승은 필연적으로 원화 강세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화가 강세가 되어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미국보다는 훨씬 더 선제적으로 한국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 있어 보인다. 물론 제가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보유 편향이 좀 있습니다만 직접 참여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여전히 가격이 저렴한 게 많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데 현금도 순자산 그 시가총액을 돌파하고 있고 게다가 이익도 늘어나면서 이익 배수가 뭐 서너 배도 안 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살 게 너무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시계열만 좀 길게 가지시면 이런 주식들은 분명히 좋은 보답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글쎄 인버스 투자하신 분이니까 아주 거칠게 투자자를 망하게 하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소수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로 인한 어떤 주가 폭락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지표는 안 좋잖아요. 뭐 8개월째인가 그 경상수 무역 적자, 그다음에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서고 수출 자체가 또 지지난 달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오를 건덕지가 어딨냐 다 빠지지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네. 거꾸로 보시면은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주식시장이 그런 그 경기 동향하고 동행하는 시간적으로 동행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시간적으로 동행했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해 2분기에 최고치를 찍었어야 됩니다. 근데 작년도 1월 달에 최고치를 찍었지 않습니까? 2021년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실적은 2022년 2분기에 최고치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시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뭐가 좋아질지 항상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잖아요. 이거 좋아진대. 좋아지고 있어. 오케이.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차에 대한 그 갭이 있다는 거. 소위 말하는 선행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는 선행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기 지수 따질 때도 선행 지수에 주가 지수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시장을 맞춰서 주식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저는 그런 경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주식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타이밍을 잘 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끈기와 인내 그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제가 봤을 때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조급하기 때문인데요. 그 조급함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빨리 돈 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돈이 잘 안 벌려요. 그렇죠.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을 한 1, 2년 참여해 보셨으면 뻔히 보이는 게 아마 보이기 시작할 건데 이 주식은 너무 싸. 때가 되면 언젠가 오르긴 오를 것 같아. 근데 그 주식을 안 하거든요. 보이거든요, 뻔히. 그렇죠. 근데 뻔히 보이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식 오를 것 같은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어. 1년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 기다리면 돼요. 그럼 정말로 리턴이 됩니다. 이건 제 경험담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투자 초기 때 주임 대리 때 야 이거는 너무 싼데 분명히 오를 거야. 근데 저는 뭘 했냐면 굉장히 투기적인 종목을 했어요.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지금 바로 오르는 종목. 그러니까 오늘 내일 바로 오를 거 바로 먹을 수 있어 보이는 것들 이런 걸 했죠. 그래서 코스닥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투자의 태도를 완전히 변경하게 된 그 기간이 바로 언제였냐면 2002년부터 2007년도 제가 찍었던 종목들이 정말 몇 배씩 다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런 주식 사놓으면 되지 뭐 이랬지만 저는 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당장 돈 벌고 싶어서 코스닥 기업들 뭐 내용도 별로 안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투기적인 거래를 했었어요. 테마주. 네, 뭐 그런 것들을 했죠. 2007년 지나고 났더니 제 머릿속의 원칙 이거는 되는 주식이야라고 생각했던 주식을 사놓고 기다렸던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슈퍼갭이 반열에 올라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냥 똑딱이나 하는 사람이었고 이건 정말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턴을 시키고 나서도 이 버릇이 남아 있어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그렇죠. 예,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종목에 할지 이런 선정하는 것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좀 기다릴 수 있는 좀 길게 보시면 오히려 누적적으로 돈이 잘 벌립니다. 왜 그 소위 말하는 구루들이 복리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왜 복리 얘기를 하냐면 복리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거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이렇게 한번 쭉 해서 뭐 50% 100%를 먹었어요. 뭐 3년에. 또 3년에 50% 100%를 또 먹어요.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에요. 3년에 50% 100% 해보세요. 얼마나 지루한데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100% 100%를 누적하면 200%가 아니라는 얘기죠. 400%잖아요. 100% 곱하기 100%니까 그렇죠. 40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복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루해서 못 견디니까 근데 해보니까 이게 더 빠른 길이었어.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 게 훨씬 더 빨라. 그래서 저야 뭐 이제 현장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으니까 의외로 이게 빠릅니다. 예, 그래서 계속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 맞춰서 이겨서 내가 시장을 제대로 맞춰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앞으로 계속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한 폭락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 저점에서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금만을 지금 만들고 있고 보유하는 분들. 저점에서 어떻게 사요? 못 사요. 저점에 못 삽니다. 절대. 제가 장담하건데 저점에 못 사고요. 저점에서는 그냥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려야 돼요. 물려야 돈을 벌 수 있다. 저점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들고 있으려면 그 전부터 사놓고 물려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 나중에 물타기를 하든. 네, 물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올해 저는 2,800부터 주가가 싸다고 생각했었으니까 물론 이제 약간 방어적인 주식이 그때는 좀 있었지만 2,600 이후부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다 종목들이 변경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잖아요. 저는 이 오르는 걸 그대로 다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하락은 조금 덜한 거예요. 하락했죠.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올해 연초 대비로는 꽤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네. 시장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맞춰서 저점에 잡고 벌써 이미 저점을 한번 놓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점에 벌써 10% 정도 이상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20%는 아닌가요? 올라온 게 아닌가요?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 투자로 자기 생각이 강한 똑똑하신 분들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은 돈을 버는 원칙을 습득하는 거고요. 돈을 버는 원칙을 습득하고 나면 그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시장을 잘 맞추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한국 시장이 다시 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감을 잃은 거죠. 계속 왜냐면 좀 어느 정도 올라서 기대를 하려고 하면은 다시 원위치로 가고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올해 한 해.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올랐을 때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근거로 또 보는 게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외국인 매수세가 실종된 거 아니냐 이번 네. 주부터. 네네. 네. 언제부터 다시 외국인이 사주기 시작할까? 아마 외국인 매매는 아마 이중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10월달에 우리가 보았던 미국에 있는 연기금들이 한국 비중을 좀 아시아 쪽에서 좀 늘리는 경향성을 일부 포착이 됐잖아요. 네. 뉴스에서. 저는 이 흐름들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 그렇게 눈에 띄게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 투자자들 중에서도 해외 투자자, 유럽 투자자들도 그렇고 장기 투자자도 있고 단기 투자자도 있을 텐데 나쁜 이슈가 나오면 팔 거고요. 좋은 이슈가 나오면 살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나쁜 이슈들이 최근 얼마간은 더 많았었으니까 당연히 외국인들도 같이 거기에 방향이 맞게 나쁜 뉴스가 많으면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 매도가 더 많이 잡히는 거고 아마 작은 수준으로 꾸준히 매수를 하는 세력도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미국 시장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한국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하루 6조대예요. 요새 정말 지지부진한 지루한 장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수치화해서 제가 머니톡에서는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시가총액 1,900조예요. 거래소가 1,900조가 넘습니다. 1,900조 수준인데 거래 대금이 6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한국의 최근 근래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적었을 때가 거래 대금 언젠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2020년 코로나 때 3월 17일 정도예요. 그 즈음 내외가 거래량도 그 당시 거래 대금 줄어 있었고 시가총액이 가장 낮았던 시점이에요. 900조입니다. 그때도 7, 8조가 거래가 됐어요. 그때보다도 더 못한 장이다.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는 너무 급하게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사고 팔고가 있었겠죠. 더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줄었던 때고요. 지금 시가총액 2배로 늘었는데 거래 대금은 그때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큼 거래가 줄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좀 환멸을 느낀 그런 때고 상당 부분은 항복을 한 상황이고 네, 심리적인 지표로 보면은 그 어떤 경제 지표로 보면은 뭐 계속 안 좋은 게 보이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보면 이 정도 항복하는 건 되게 좋은 사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항복하기를 기다리거든요. 기존 주주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에이씨 난 더 이상 못 해 먹겠어. 이걸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더 이상 못 해 먹겠어가 나오면 그때 진입을 하면 충격이 좀 덜하거든요. 사고 나서 보통 빠지는데 덜 빠지죠. 그렇게 모두 항복했을 때는. 그리고 의외로 빨리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서 시장 전체로 보면 지금 한국은 조금 투자자들의 항복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이게 아마 다시 반전되는 게 조금 전에 드렸듯이 외국인이 다시 사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살 땐가 매수 신호가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앞서 그 얘기를 조금 안 드렸는데 거래 대금이 줄어서 외국인들 영향이 커진 겁니다. 그거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오히려 매도를 하기 시작한 것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네, 그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네. 이런 이유? 외국인들은 이제 미국 시장에 연동되거나 유럽 시장에 해외 그 시장에 연동돼서 연동하는 매매가 있는 것 같고 그 연동하는 매매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영향을 훨씬 크게 증폭해서 봤습니다. 거래가 싹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예, 거래 주체가 누가 딱 나오는 순간 거기에 휘둘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러다가도 외국인들이 뭐 하루에 한 3, 4천억만 순매수를 해주면 시장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투자 심리가 회복되겠죠. 그럴 만한 요소로는 뭐가 있을까요? 다 역시 환율일까요? 네, 원화 환이, 강세?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중국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좀 올랐던 시장이 다시 빠지는 거는 중국은 너무 빨리 사전에 반영했고요. 좀 지나치게 빨리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내년 초 23년도 초반에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대목은 중국이 돈을 저렇게 많이 푸는 게 과연 경제 부흥에 영향을 안 미칠 것이냐. 미치게 된다면 자본시장은 일부 분명히 반영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혀 다른 판도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내년도 상반기에서 한국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시적 그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변곡점을 그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뭐 진짜 현금이 어디서 끌어와서 현금을 준비하든 아니면 이제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던데 네. 일단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주식 가운데서 정리해야 되는 주식이 있고 오히려 물타기를 해야 되는 주식이 있잖아요. 네. 가치가 좋은데 네. 그 싼 그런 주식들은 오히려 물타야 되니까 네. 어떻게 그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주식이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 난 종목들은 계속 조금씩 팔아요. 수익 나면? 지금 수익 난 계좌들은 조금씩 팝니다. 왜냐하면은 수익 난 종목 기업들은 조금씩 파는데 왜냐하면 싸진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안 팔아요. 이 정도 수익 나서 내가 왜 팔아? 막 이런 20% 30% 정도 수익 났다고 내가 이 주식을 왜 팔아? 50% 100%는 수익이 나야 그때 움직일까 말까 고민을 하지 하는데 왜냐하면 떨어진 놈들이 20, 30% 이상 더 떨어진 놈들이 너무 많아서 한 20, 30% 수익 나오고 그런 종목으로 종목 교체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저 개인적인 매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수익이 나는 기업들은 떨어진 놈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너무 높아졌어요. 오히려 떨어진 거를 담아야 된다 지금은? 그러니까 먹은 것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떨어진 것들은 구원자로 이제 등판을 해야죠. 구원 투수를 보내줘야죠. 왜냐하면 좋은 기업인데 떨어졌다면. 네. 그래서 많이 오른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욕을 먹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예. 이미 많이 반영이 한 4, 5년 땡겨왔죠? 영업이익 매출을. 네, 많이 땡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싸다고 했는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근데 계속 오르니까. IRA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미 2차 전지 과잉이 시작됐고요. 지금 대표 기업인 CATL나 이런 쪽이 마진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CALB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미국에 못 팔아 먹으니까 그걸 누가 대체를 해줘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좋아졌는데 지금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세게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만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기차 완성차 업체의 매출 증가율이 좀 꺾이게 되면 조금 2차 전지한테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는 점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그동안 정말 안 좋았던 섹터 그렇게 따져보면은 우린 반도체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뭐 음, 뭐라 그럴까요? 정말 안 좋은 네. 그 상황 그리고 전망, 목표 하향, 목표 주가 하향 네.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보시나요? 반도체는 지금 모두가 또 매수 기회인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매수의 최적점은 좀 느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빠질 수 있다? 그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시점인지를 아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만약에 반도체를 하실 분들은 정말 시계를 길게 잡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 2년 정도, 3년 정도 들고 있을 수 있어. 이 마음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계속 조금씩 나누어서 분할. 이렇게 하셔야 안 지루하고 견딜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놓고 지지부진하면 굉장히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구체적인 저가 쓰는 방법이니까 아주 조금씩 계속 늘립니다. 그런 이건 좋아 보이는데 한 번에 딱 사는 게 아니라. 예, 굉장히 뭐 100번이건 200번이건 나눠서 사요. 여러 번 나눠서 푼돈을 계속 쌓아가는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도 이 방법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실전 투자에서 그런 방법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가 지금 기록적인 재고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아마 반도체 주가의 반등은 재고 증가율이 꺾이면 그 시점부터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동률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의 양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꺾이는 시점이 포인트가 되긴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 올 것이고요. 그 내년도에 새로운 기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는 기대를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버겁거립니다. 지금 XR에 대한 네. 기기 네. 그다음 저 뭐죠? 그 애플의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이번에 네. 좀 이슈가 됐던 것들이 있죠. 네, 그게 조금 버벅거리고 있어서 그리고 또 XR기 같은 경우는 총 대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신규 기기들이 조금 출시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그 부분이 빨리 회복될 것이냐는 장담 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전자기기가 되니까 반도체 사용量분명히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인내력을 어느 정도 갖고 시작할 거냐. 아예 처음부터 마음 먹을 때부터 아주 길게 갖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견딜 수가 있는데 이제 오를 때 됐지? 그러니까 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빠르게 그럼 못 수익 견디 실현을 생각한다면 그럼 못 견디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시계를 길게 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보시면 그 설비 증설과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그 중국 원탑 공장에서 뭐 지금 인도도 한다 그러고 공장을 뭐 미국에도 지어야 한다 그러고 유럽에도 지어야 한다고 그러고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설비 증설을 하는데 쓰임을 그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라든가 그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 뭐냐면 산업이 좀 재편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유 이거 뭐 마진도 안 나는데 쟤네한테 맡기면 더 잘해. 아유 쟤네한테 맡겼는데 이제는 쟤네 못 믿으래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못 믿으래야 싸게는 만드는데 못 믿으래야 뭐 언제 우리 뒤통수 칠지 몰라. 그렇지. 예, 그러면은 그냥 비싸더라도 이제 지어야 되니까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 곽선준 지점장님이 야 이쪽은 정말 낙폭 과대 섹터야 주식이야 이렇게 좋게 보는 쪽이 있다면 어디예요? 저는 의류 업체들이 정말 그래요? 가대 의외인데요? 의류는? 의류가 싸죠. 싸고 그다음에 그 조금 이거는 그냥 내피셜 수준인데 제약 바이오가 너무 오래 쉬었어요.
바이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항복한 표시거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항복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기본적으로 바이오 좋아하셨던 분들 지금 물린 거 보면 70%, 80%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까지 물렸는데 3개년이 지났어요. 한 4개년째가 되면은 모두가 관심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쯤 되면 바이오는 아예 사람들 쳐다도 안 볼 것 같은데 그러면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시장에 오랜 참가해 본 사람으로서 시장 내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산업 사이클도 있지만 감, 촉. 근거는 없었지만. 근데 뭐 그중에 살아남는 기업들은 좋아지겠죠. 예,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성장주를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의 성장주는 돈을 투입해서 하는 성장주였죠. 무슨 뭐 그렇죠. 배송업체라든가 뭐 각종 업체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바이오 업체들은 이제 돈을 더 대주는 애들도 없고 여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근데 살아남으면 마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그 성장주에 투자할 수 없는 시대에 성장주 성향을 갖고 있는 업종이거든요. 바이오 제약이. 그래서 그중에서 좀 잘 골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기업들을 한두 개를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편입 비중으로는 저는 오히려 그쪽이 더 많아요. 지금 그런 쪽 오히려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그 섹터, 그 주식들을 지금 오히려 쌀 때다 생각하고 오히려 비중을 늘리고 있다.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해야 합니다.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조건은 그 바이오라고 무조건 바이오가 되는 게 아니라 바이오 가운데서도 바이오 제약 중에서도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우리 소위 그 삼바가 됐든 셀트리온이 됐든 또 뭐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 말고는 바이오주가 돈 버는 종목이 있나요? 제약 바이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제약주를 관심 갖자? 제약 바이오인데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요? 매출과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흑자가 아니라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네네,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죠. 흑자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제 드디어 그 소위 말하는 그 리오프닝 컨택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예, 그동안 중국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항공주 같은 경우도 중국이 열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모두 꽉꽉 차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중국이 열리면. 근데 일본만 열리면 반쪽만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지금 막 열리고 있으니까 리오프닝주 일부도 가격 먼저 빠르게 오른 건 안 되고 그런 쪽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에 내년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곽산준 지점장님의 이러한 허심탄회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러한 관점들 이것이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